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다 각종 연말 모임 많으시죠. 그러다 보면은 집에 늦게 가는 일도 많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말 분위기에 맞춰 서울시가 12월 한 달 동안 심야 교통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강남이나 종로, 홍대처럼 수요가 많은 곳은 임시 택시 승차대가 설치된다고 하고요. 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제 1시까지, 그러니까 주요 노선 버스들이 1시까지 연장 운행이 되면서 시민들의 귀갓길을 돕는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한 귀가겠죠. 그렇습니다. 안전과 건강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연말 분위기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수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연말 산타랠리입니다. 네, 산타랠리,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처럼 연말과 연초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 산타랠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이제 4,100선을 재탈환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4,100.0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100선을 재돌파한 것, 지난달 13일 이후 16거래일 만입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고 그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AI 버블 논쟁이 한풀 꺾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차, 금융 같은 주도 업종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11%나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됐고요. 또 북미 지역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요? 네,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뜨거운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지난 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이 이달에만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로봇과 제약, 바이오 등 관련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연기금의 이 같은 매수 흐름이 코스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면서 코스닥이 연말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1일 새벽에 열리는 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과가 연말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8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대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유동성 확대 기대감으로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라클이라든지 어도비, 브로드컴 같은 기술주들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의 실적이 좋고 향후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시장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 있고요.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흐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연말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먹거리 가격 들썩입니다. 네, 먹거리 가격과 관련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뭐 역시나 올랐다는 소식이고 이젠 좀 부담스러워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1월 식품 물가 지수를 보면요. 127.1을 기록했는데 이게 5년 전인 2020년보다 무려 2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더 많이 오른 셈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요. 귤이 약 105% 올라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사과, 수박, 토마토, 포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농산물은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냉해 등의 이상 기후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추가 약 90%, 소금은 약 76%나 올랐고요. 식용유, 김, 참기름, 오이나 달걀, 상추 등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식 메뉴 가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수나 김밥, 또 빵이나 떡볶이, 자장면 등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찾는 외식 품목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과일이라든지 고기, 뭐 생선, 커피 등 전반적인 수입 먹거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먼저 수입 과일은 망고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망고의 경우에는 평균 소매 가격이 개당 5,000원 안팎이었는데요. 이제는 7,000원이 넘고요. 파인애플 가격은 개당 약 8,000원으로 작년보다 23% 올랐습니다. 바나나도 작년보다 11%나 올랐습니다. 수입산 소고기도 비싸졌습니다. 국산 소고기 가격은 약 9% 오른 데 반해서 이 수입 소고기 가격은 약 41% 상승했고요. 커피도 약 44% 올랐습니다. 수산물도 조기나 명태 같은 수입산 의존도가 큰 품목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새우의 경우에도 10마리에 약 5,000원으로 10%가량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수입산 가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수입처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대체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을거리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고통이 없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100만 명 돌파입니다. 네, 100만 명 돌파. 구체적으로 뭐와 관련된 수치인 거죠? 바로 국민연금과 관련된 수치인데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수급의 구간을 보면요. 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이 약 43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이 26만 명,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도 약 22만 명이었고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94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여성은 약 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이죠.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99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나온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고액연금 수급자가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등장을 했는데 총 16명이고요. 최고액은 월 318만 5,040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얻을 수 있고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커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앞서 설명드린 최고액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서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고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수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는 인구가 100만 명. 네. 그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입니다. 연못에 뛰어든 경찰관입니다. 네, 뭔가 추워진 날씨에 훈훈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요.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됐는데요. 화성 동탄 2지구대 소속 경찰관 박대희 경장이 신고를 받은 지 5분 만에 화성시의 한 공원으로 출동을 해서 공원 안에 있는 연못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70대 남성인 A씨가 연못 안에 있는 안전구조물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미 무릎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가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발을 딛고 있던 구조물이 흔들리면서 점점 가라앉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또 당시 이 지역의 온도가 영상 1도에 불과해서 저체온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구조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박대희 경장은 순찰 조끼를 벗고 직접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선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혔고요. 구명 튜브를 붙잡게 해서 물에 빠지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때 박 경장은 물에 들어갔을 때 추운 줄도 몰랐고 그저 빨리 꺼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무사히 구조가 된 겁니까? 네,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박 경장은 A씨를 수변 데크 산책로 쪽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이제 난간 높이가 바닥에서 약 3m 정도로 높아서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A씨를 밀어 올려 보기도 했는데 발 아래 구조물이 가라앉아서 명치까지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현장에 도착한 119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합세해서 A씨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무사히 구조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순간에 지체 없이 뛰어든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뛰어든 박대희 경장.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회사원으로 지내다가 이 경찰 생활을 하던 셋째 누나와 매형들을 보고 귀감을 얻어서 경찰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35세로 늦깎이로 임용돼서 지금은 6년차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박 경장은 위험에 처한 시민들 누구에게나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주는 경찰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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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주의 시작 오늘의 날씨 어떨까요? 문다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 말썽이던 먼지는 차차 거치겠습니다. 최근 내렸던 비와 눈 때문에 길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와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온화했던 주말과는 다르게 오늘 아침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현재 서울이 2.4도로 쌀쌀해졌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납니다. 아침까지 영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었는데요. 남아있는 먼지는 차츰 거치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6도, 강릉이 10도, 대전과 광주가 9도로 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에다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도 거세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동차 소식입니까? 네, 최근 미래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자,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박람회 WHE 2025가 열려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기존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이 전시회를 통합해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외 26개국에서 279개 국제기구와 유관기관, 기업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국내 자동차 기업 H사도 참여해서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공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수소 기술이 이제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물류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런 얘기던데 네. 어떤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이번 박람회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요. H사가 그 수소 생산 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PM 그 수전의 기술이 주목받았는데요. 이건 물을 전기분해해서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효율이 높고요. 청정 수소 생산에 적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네, 이 기술은 국내에서도 2027년을 목표로 수전의 시스템 가동 계획이 잡혀 있어서 향후 수소 공급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폐기물을 활용하는 W2H 모델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하는 기술도 함께 소개돼서 생산 방식의 이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수소차도 그렇습니다만 이 수소는 저장과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데 그쵸. 이 관련 기술도 많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주목이 됐는데 첫 번째는 2세대 이동형 수소 충전소입니다. 예, 이건 설비 전체가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실리는 구조라서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동 충전 로봇인데 AI로 그 차량 위치를 정확히 인식해서 네. 이 사람이 직접 이 노즐을 들지 않아도 와. 24시간 무인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요. 모든 설비를 모듈화해서 공간 활용도는 높이고 설치 기간과 비용은 줄이는 방식이라서 도심형 충전소 확대에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환식 수소 저장 시스템이나 극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액체 수소 저장 기술도 공개돼서 수소 저장 체계 전체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수소가 단순한 차량 연료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점도 좀 강조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상용차를 넘어서 농업, 해양, 군수 분야까지 이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엔진보다 발열과 소음이 적어서 특수작전에 적합한 경량 수소 전술 차량, 또 장시간 운항 작업에도 안정적인 수소 보트와 농업용 수소 트랙터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핵심은 이 산업 분야의 수소 전환이었습니다. 이 철강 분야에서는 미국 전기로 이 제철소 계획을 모형으로 구현해서 수소 기반 환원 공정 로드맵을 공개했고요. 제조 현장에서는 기존 LNG 대신 수소 버너 적용 전략이 소개됐습니다. 또 항만에서는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기 그리고 수소 기반 무인 운반차 그리고 수소 지게차 등이 전시가 돼서 물류, 항만, 산소 탈탄소화가 실제 단계에 들어섰다는 메시지를 주기에 아주 충분해 보였습니다. 수소 생태계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이게 하나하나 현실화되면 우리 도시와 산업이 어떻게 발전될지 네.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 차차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자, 오늘 주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돈 굉장히 중요하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인데 이 돈이 가족의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복면 상담소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돈 앞에서 금간 가족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민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엄마이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재산 때문에 그 남편과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게 돼서 아들하고 딸하고 뭐 아빠하고 뭐 다 이렇게 다 서로가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는데 우리 아빠나 저나 이제 세상을 떠나면 사실 피부치가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이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면 아들이 4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사업이 잘 되는데 그거를 아빠는 이제 다 밀어주자. 그런데 그때는 사실 뭐 사업을 해서 잘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라 저는 안 된다. 그랬더니 집이 하나 45평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빠는 아들에다 주자.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돈 벌면 우리가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딸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오빠 돈 다 주겠다 그러더라. 네 몫은 없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팔팔팔 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부동산 그 아파트 파는 날 얘가 와가지고 아파트 막 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경찰까지 막 이랬었거든요. 소리 지르고 아이고 저 정도야. 그 이후로는 아빠하고 딸하고는 이제 뭐 어떤 연락조차도 없고 그냥 완전히 이제 끊은 거죠. 몇 개월 동안 막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이혼할 때 이제 서로 자기네끼리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 오빠 때문 아니냐. 오빠 돈 주자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뭐 아빠가 안 줘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제 남녀끼리 이제 보지 말자. 나는 안 보겠다. 또 이렇게 안 보게 얘기해서 된 거예요. 끝난 맞아. 거죠. 아유. 딸은 이제 처음에는 오빠를 많이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그때도 이제 아기 돌 때도 왔었는데 그냥 오빠 엉덩이 툭툭 치면서 왔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 온다는 거 제가 사정해서 왔어요. 억지로 오긴 왔어. 사정을 해서 왔는데 그냥 말없이 아기 한 번 안 안아주고 그냥 어떡해.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둘 거냐 딸하고 아들하고 나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랬더니 끊어. 그냥 할 말 없어. 그리고 딱 딸 얘기 나오는데 딱 끊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만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엄마 전화 왔는데 너네 그 사이가 나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아빠는 딸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고 싶지 하지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지가 연락 오면은 뭐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아빠하고 만날 의향은 있니? 아빠 연락 오면 뭐 근데 서로가 자존심 싸움으로 연락하면 할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뿔뿔이 흩어진 이런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또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가 깊어졌고 근데 이걸 이제 되돌리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 문제가 껴있고 말이죠. 네. 맞아. 근데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 돈 문제가 끼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돈 문제 앞에는 돈은 혈연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연자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럼. 각각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하고 모두가 다 간절한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계에 돈이 들어있으면서 이 마음의 상흔은 칼만큼 강하게 돈이 상처를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연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가 돈 문제를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숫자입니다. 네. 이 숫자는 결국 너와 나 사이, 우리와 우리 가족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차별을 눈으로 보여주는 이 숫자로 각인이 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봉착하고 일단 한번 돈 문제가 터지면 이 가족의 회복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간절하고 또 사랑으로
상으로 차별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래서 나에게 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내 부모가 나를 공평하게 대한다 아닌다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누구에게 필요해 안 필요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집안의 소속인가 아닌가, 내 부모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당하고 있는가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제 생각도 그래요. 일단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요. 주신다면 그거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고 제가 이 사연 속의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빠한테 이걸 다 준다? 이거는 조금 그건 서운할 아니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선을 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버지 돈이고 어머니 돈이에요. 자식들이 내가 공평하게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부모의 돈이에요. 부모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엄마, 아버지 두 부부 사이에 먼저 중대한 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아버지가 이 돈에 대한 분배를 선포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아내도 동의하지 않았죠. 아들도 내가 뭐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런 걸 받겠다 하니까 기쁘긴 하겠지만 여기서 소외된 건 또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족 중에 기쁜 사람은 지금 누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이 아들은 정말 이 돈을 받았을까? 저는 그러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그러면 지금 이 딸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모든 과거는 다 거짓말이었는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증표는 나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정말 이 가족, 그중에서도 같은 혈연으로 살아가는 이 가족의 멤버가 맞는가? 이런 소속에 대한 흔들림이 하나 있겠죠. 두 번째, 배신감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맞아요. 왜냐? 나는 사랑받았다 느꼈고 또 내 가족이 모두 다 공평하게 그렇게 같이 잘 지냈던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당연하지 않게 된 시점에 우리 가슴에 올라오는 건 비수처럼 그렇게 배신감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사실 아버지 돈, 어머니 돈을 내가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 내가 굳이 기대할 필요도 없고 내가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아버지가 하는 이 일방적 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예전에는 장남한테 다 몰아주고 또 장남이 그 자식들을 다 형제들을 다 이렇게 케어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또 딸 바보 이래가지고 딸을 더 이렇게 챙기고 뭐 이러는 것들도 있는데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약간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연자분의 이 전 남편 왜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는 이런 결정을 왜 이렇게 했을지 이게 의문이네요. 이게. 뭐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서 역할과 그 무게에 대해서 이 아버지도 굉장히 크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능력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 뭐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잘했고 아주 전도 유망한 이런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얘라면 믿고 갈 수 있겠다. 얘한테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아들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게 부부의 노후잖아요. 이 그래요. 노후 전체를 아내의 그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 그냥 그건 다 아니죠. 그냥 아들에게 집어 넣으려고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이 가족이 다 행복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네. 이 집안에서의 대부분의 결정은 아버지가 다소 일방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더 도움이 필요하고 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아들은 더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내가 반대하고 우리의 노후가 걸려 있다면 이마저도 신중한 것이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남편의 전적인 그런 선택 때문에 가족 모두에게 상처로 남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연자분도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상실감이 진짜 저는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교수님? 아니 근데 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놀랬을 사람은 누구인가?
딸이 아니고요. 전 아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도 노후가 있는데 내 남편은 왜 나에게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단 그래. 첫 번째 선언을 했는가. 그냥 선포를 해버리면 이건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아버지 가장 중대하고 우리 집에서 또 어쩌면 경제적 기여를 많이 했을 이 아버지의 선언은 아들에게는 굉장히 빛나고 반짝이고 간절한 순간이 오는 단비 같았겠지만 지금 나머지 가족들 중에 누가 기쁠까? 특별히 이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얼마나 막막할까요? 또 한 가지 내 딸이 받을 상처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죠. 이게 누가 옳은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아버지는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당신이 혹은 뭐 니네들이 왜 상관이냐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네네. 이것도 모든 사람들 가족의 재산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아내가 또 딸에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아버지 내 남편이 내 아들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만약에 뭐 부부간에 얘기를 하거나 아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때 조금 아들이 마음 상하더라도 막아섰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완전히 정돈을 하고 딸에게는 사실은 조금 함구하는 게 나았거든요. 근데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엄마가 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도 문제였지만 어머니도 조금 더 시간을 조금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온 가족이 분노하고 동시에 온 가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회하게 될까 좀 많이 걱정인데 이 가장 큰 걱정은 온 가족 각각이 다 하는 주제이고 특별히 오늘 사연자는 어머니로 정말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금이 간 요 상태를 다시 복원해서 그렇죠.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은 그래도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들의 태도가 좀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럴까요? 일단 이 아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선언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나만의 몫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내 여동생에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 가족의 파탄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내 몫이 증발한 겁니다. 당연하게 내게 왔다 생각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시점에 어쨌든 우리 가족의 파쇄와 더불어서 지금 상황은 내 몫까지 증발을 해버린 거라서 네. 내 사업도 아마도 어려운 지경에 여전히 유지가 됐겠죠. 나는 그러면 사업에 도움도 못 받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 목도 또 사라지게 됐어. 그래서 어쩌면 이 장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 보통은 헌신만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이 장남들이나 장녀들이 헌신하고 책임감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장남은 내 몫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간절한 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됐던 게 화가 났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내 몫이라 생각했던 것들의 증발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잃은 건 내 사업이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완전히 관계의 파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생이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머니가 중재를 해서 돌잔치에 왔고 그 동생이 오빠의 뭐 이렇게 툭툭 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오빠 입장에서는 너는 이제부터 새롭게 이 재산이 재분배된다면 너는 얻게 되지만 나는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큰애가 마음이 좁은 것 같습니다. 에이. 마음이 좁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말 본인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동생이었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고 진짜 화를 내는 건 동생인 게 전 맞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가족이 좀 화합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 다시금 그 손을 뿌리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면은 누가 좀 먼저 용기를 내서 좀 손을 내밀어야 될 우리 때인 것 같은데 이 시간 지나서 보면은 이 누구라도 그 자식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연자 전 남편은 딸이 먼저 연락하면은 나도 그때 연락하겠다. 받겠다. 그리고 맞아요. 딸도 아빠가 연락하면은 내가 연락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서로 책임을 좀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거는 혹시 용기 때문이 용기가 이렇게 없어서? 볼 수 있나요? 네. 아마 자존심일 겁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첫 번째 결정이 사실은 뭐 인간이 다 그렇게 늘 성숙하고 좋은 판단을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네.
이 아버지의 첫 번째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거든요.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사실 한 겁니다. 맞아요. 내 아내와 나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고 어쩌면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혹은 가능성이 커서 올인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상처받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또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상황에 내 아내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내 딸도 화가 났을, 이 집의 여인들은 다 화가 났을 법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내 딸이 내게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냐? 오히려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네가 좀 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양상인데 저는 모두가 고통일 때는 순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른이잖아요. 그럼. 나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할 동안에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때 너 속상했지? 네가 속상한 마음 내가 그때 미처 헤아리질 못해서 또 충분히 챙겨주지 못해서 그 마음 내가 잘 지금 돌아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했다. 얘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딸도 그래요.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사과만이 먼저 우선되는 건 아닙니다. 딸이 먼저 나서서 아버지 그때 좀 섭섭했는데요. 아버지 저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아버지도 좀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렇지. 이렇게 먼저 용기를 내고 동시에 내 마음, 좀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늘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그 나중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이 나머지 삶을 아픔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한번 무릎 꿇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가족 앞에 무릎 꿇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랑은 또 다른 이름으로 무릎 꿇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온 가족에도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 한마디 딱 하기가 그게 참 어려운 거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보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중심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락, 가족의 연결점이 본인이 되는 이 상황,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교수님?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야 돼요. 나서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어머니가 볼 때에는 딸도 상처받고 아들은 분이 차 있고 남편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 제가 볼 때는 이 집에서 가장 사랑이 큰 사람은 아내, 곧 어머니인 것 같아요. 네. 사연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그러면 돈 분배하기로 했던 거 철회해요? 그럼 어떻게? 아들은 뿔이 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금 공정하게 해요? 그 모든 상황에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건 아예 그냥 철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운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때는 철회를 해서 가족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 아들이 조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돈은 사실 온 가족이 다 돈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남아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딸에게 얘기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부모 돈이고요. 부모의 남은 청춘, 남아있는 모든 세월의 값이 다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와준다 그래도 이거 마다했어야 돼요. 도와주신다면 너무 고맙지만 마다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중재를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 어쨌든 딸이 호의적이에요. 딸이 호의적이라서 엄마하고 딸은 연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아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아들은 되돌리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아버지와 딸 사이는 중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남편은 당신이 파토낸 거 아니냐 하고 아내를 사실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딸이 보니까 마음이 조금 더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딸하고 한번 해서 아버지 마음을 한번 살짝 풀어주는 과정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건 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떤 관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제가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네. 봤어요. 좋은 명화죠.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그렇죠. 정말 즐거웠던 그 바닷가의 장면인데 아버지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네요.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화인데 각자 이 영화 한 번씩 다 보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소통을 그럼, 하는 것도 그렇죠. 배울 수 있어요. 우리말 자막 다 있죠? 있어요. 그럼 네. 그럼 보셔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9분 지금 막 됐습니다. 이제 그 법이 알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성신 변호사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임 씨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 사고라는 게 예기치 못하게 시시때때로 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이 사고에 얽힌 황당한 사연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고로 박살난 내 차 제대로 보상 안 해준다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흔히 플렉스라고 그러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미루고 입고 싶은 것도 아껴가면서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으로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가만히 있어도 코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죠.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겠네. 어머! 아우 나 죽네. 괜찮으세요? 아니 아주머니,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들이받고 안전거리 확보 모르세요? 죄송해요.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미처 신호를 못 봤어요. 목도 이렇지만 내 차 뒷범퍼 이거 다 부서졌네. 그렇게 저는 상대 측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겪어야 했는데요. 차량 수리비만 무려 500만 원이 나오더군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중고로 팔아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재용 씨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만 어디세요? 여기 행복보험인데요. 지난번에 그 사고 나서 저희 보험사로 수리비 청구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수리비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그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차를 뽑은 지 석 달 만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요? 저희 그 경락 손해에 대한 배상 약관 보시면요, 그 이재용 씨 차량은 수리비가 이 차량 가격의 2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수리비가 적게 나와서 손해배상을 못 해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중고차로 팔아도 제 가격 받기가 힘든데 그 정도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좀 심한 말 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저희 배상 약관, 약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약관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저희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예. 아니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새 차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난 것도 황당한데 배상 약관과 달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 이 중고로 팔아도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데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사실 한번 사고 이력 생기면 중고차 팔 때 그렇죠. 진짜 제값 받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오늘 사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이 사연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자, 지난 4월입니다. A씨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신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 뒤에 퇴근길에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과실은 100% 상대방에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수리업체는 차량의 주요 골격이 크게 파손됐다면서 절단 용접 방식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중고차 시세도 크게 떨어진다 이러면서 경락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2,8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고작 석 달 만에 이런 일을 겪은 A씨가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비 470만 원 외에 차량 기술법인을 통해서 시세 하락액 335만 원 평가를 받고 가해 차량 보험사 B사에게 보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그런 사연입니다. 야, 이 A 씨는 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새 차 뽑았는데 뒤에서 받아가지고 억울하죠?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네. 중고 시세 생각하고 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네. 이걸 보상을 못 받게 됐다. 먼저 경락 경락 손해라고 손해, 그랬어요? 경락
그게 뭡니까? 네. 경락손해라고 하면요. 자동차 사고가 쾅 나게 되면 네. 수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다시 깨끗하게 고쳐도 우리가 중고로 팔 때 네. 사고 이력이 그럼요. 있다 하면은 네. 그 감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수리가 다 돼도 이 차의 가치가 이 사고 이력 때문에 떨어지는 그 부분 이걸 경락손해로 좀 배상해 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경락손해가 항상 다 인정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보험사별로 약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또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네. 아유. 그렇다면 이번 사연도 이 보험사 약관 때문에 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는데 이 도대체 약관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길래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이 경락 손해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을 일단 충족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기준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신차여야지 이 네. 손해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고 직전에 차량 가액의 20%가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수리가 좀 크게 요할 때 이때만 또 경락 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사 약관별로 좀 다른데 이 기준을 일단 충족을 하면은요.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20%, 출고 1에서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5%, 그리고 2년에서 5년 정도 된 이 출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를 시세 하락 보상급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이었고요. 실제로 가치 하락은 500만 원 있었다 하면 500만 원 다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차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내의 차량이라도 수리비의 20%까지만 저봐. 경락손해로 지급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 건 500만 원이라고 해도 120만 원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수리비가 지금 가액의 20%를 넘지 않게 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애초에 경락손해 지급 대상에도 충족을 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내 잘못도 아닌데 차가 크게 파손됐어. 그것도 신차야. 그렇죠. 근데 고쳤는데 중고차 예전만큼 시세를 또 못 받아. 손해배상도 못 받아.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정말 보상 못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 법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일단 네. 2017년에 대법원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판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러한 사고 이력으로 인해서 내 차에 감가가 있다. 이거는 사실 흔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그냥 간단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미한 사고 같은 거를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는 건 진짜 우리 사연같이 막 골격을 뭐 망가뜨려서 막 이거를 용접으로 하고 이제 이 정도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시세 하락을 예측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락 손해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이긴 해요. 통상적인 손해로 봐야 된다. 네. 어차피 손해가 예상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약관. 아하, 약관. 우리가 그 동의합니다 체크했던 그 약관. 아하. 그 약관에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약관이 유효하냐? 아니면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이런 거는 충분히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게 더 유효하냐라는 거에 어떤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금감원이나 보험업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사들은 뭐다? 아니다. 개정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왜? 이들의 뭐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관을 개정하게 된다면 좀 고의적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약간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교통사고를 안 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 있어요? 없어. 저도 나서. 저도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게 사고가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사고를 구분하는 첫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사고가 분손 사고냐, 전손 사고냐, 일단 이 분손, 갈래에 분손. 따라서 사고 처리 방향이 나누게 됩니다. 네. 일단 분손 사고라고 하면은요, 고쳐 탈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맞지만 수리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에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덜 나온 상태, 일단 분손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전손 사고는요.
전체 수리가 할 수 없는 상태. 폐차장으로 가야죠.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가액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수리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다. 이러면 고쳐 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일단 전손 사고라고 하고 크게 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사고 처리가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분손 사고와 전손 사고 이 보상은 어떻게 달라지죠? 일단 분손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분손이니까 원래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세 하락 손해 같은 부분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기준에 맞춰줘야지 지금 현재 현행 약관에서는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액을 금전으로 보상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전손 처리예요. 진짜 이거는 수리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수리 비용이 더 나와요. 이 경우에는 사실 수리 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차량 가액 전액을 금전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차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타던 차를 수리해봤자 의미가 없으면은 무슨 차를 다시 이제 마련을 해야 될 새로 텐데 해야죠. 이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차를 사게 되면은 차를 사는 거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이참에 그러면은 어차피 전손이기 때문에 차량 네. 바꿔가지고 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형차 이런 네. 거 사다가 되게 크고 비싸고 대형차, 좋은 차로 왜 스포츠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내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런 건 이득 금지 원칙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내가 기존에 타던 차량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우리가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까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과실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요 과실 비율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 요것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몇 대 몇 당연히 결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려고 한다면 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양쪽 보험사에서 모두 치열하게 과실 비율을 좀 다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타고 가다가 내가 그냥 꽝 어디 받았다. 단독 사고라고 하면 뭐 싱크홀이 있다거나 뭔가 크게 잘못된 도로에 하자가 있지 않으면 100% 본인 책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 대 차 사고다 한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손해가 발생하는데 나도 기여한 바가 있는가 하면 그만큼은 과실로서 상계가 되어서 상대방 책임을 좀 경하게 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대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잘못이 있지만 나 역시도 그 상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은 상대방 책임에서 덜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결국 이 사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대방과 내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따져서 8대2, 7대3 이렇게 과실 비율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보험사와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혹은 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따지다가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개인이 이렇게 소송까지 간다는 건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사연에서도 이 경락손해 관련해가지고 내가 지금 딱 감정받은 비용이 335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335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실제로 법정으로 가면은 내 차량에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또 전문 감정이 신청하는데 그것도 다 돈이에요. 돈이에요. 맞아. 그리고 법원에 소송 무료로 합니까? 다 법원에 인지대 냅니다. 근데 이 335만 원 인정받으려고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소송 비용에 들어가는 것도 보험에 들어서 이 소송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 인지대 맞아, 이런 맞아.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를 보험 처리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특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 범위 자체가 내가 들어가 있는 특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가 봤을 때는 재판으로 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으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꼭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그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하거나 네. 아니면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좀 상호 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빡 났어, 도로 한복판에서. 네. 대부분은 거기 그냥 세워놓고 차 밀리거나 말거나. 막 아, 하고 그게 있잖아요. 사진 찍는다고. 근데 요즘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빨리 이동을 하세요라는 분도 그래, 있고. 그 있어야 돼. 맞아. 아니다, 그래도 경찰이 와서 현장 확인할 때까지 그냥 그러고 눌러 있어라 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경찰 올 때까지 근데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교통을 다 마비시키고 그럴 수가 체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 같은 거를 맞아요. 남겨놓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사건 사고로 접수시키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로에도 CCTV 있고 내가 그치, 증거 다 그치. 만들어놓고 블랙박스가 했으면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뭐 경광등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일단 빼야 맞아요. 돼, 저는 갓길로. 피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저쪽에서 쌍욕하면 녹음하시고. 어. 자, 다음 주제는요? 자, 왜 우리 그 K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네. 그 산부인과하고 조리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애 아닌데. 자, 산후조리원에서 뒤바뀐 신생아 어떻게 된 사연인지 공투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거 어떻게 해? 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10달을 소중히 뱃속에 품고 있던 저희 아기가 드디어 세상빛을 보게 된 날, 저는 이 작은 생명체를 위해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출산한 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악몽의 시작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기야, 우리 재용이 얼굴 잘생긴 것 좀 봐. 뭐 눈, 코, 입 정말 자기를 쏙 닮았네. 그러게 우리 또 닮아가지고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치? 아유 우리 재용이 커서니까 아나운서 될 것 같아. 지금 목욕하러 갔나 지금? 지금 목욕하러 갔어. 목욕하고 다시 수유하고 데리고 오는데. 아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재용이 또 만날 수 있어. 딱딱. 장애인 산모님. 네네. 재영이 데리고 왔어요. 아유, 얼마나 토실토실 살이 쪘는지 금방 무거워졌어요. 어머, 우는 목소리도 아나운서 같아요. 네 하는 게. 자, 얼른 엄마한테 가서 맘만 먹자. 아유, 이쁘다. 어우, 재용이 아프나. 아이고, 내 새끼. 그저 얼마나 컸는지 얼굴 좀 볼까? 아니, 잠시만요, 원장님. 왜, 네네네. 아니, 이 아기 저희 재용이 아닌데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재영이가 아니라니. 떡 닮았구만. 아니에요. 우리 재용이는 저희 남편 닮아서 얼굴이 복스럽게 투실투실한 스타일인데 이 애기 봐요. 갸름하고 눈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대체 이 아기 누구에게? 저희 애기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저는 즉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돌아온 답변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건데요. 심지어 조리원은 제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가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웬일이야. 아니 대체 아기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기가 뒤바뀐 사고가 있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아기들 기저귀 가는 과정에서 속삭이 붙어있던 그 이름표 떨어졌나 봐요. 그걸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잠시 착오가 벌어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를 한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돼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세요 진짜? 아니 아이들 관리를 어떻게 허술하게 하면 어느 산모가 아이를 조리원에 맡기겠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진짜. 사모님 잠깐 진정 좀 하세요. 일단 신생아 몸에 신상 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서 그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어요. 저희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니까 한 번만 선처 좀 바랍니다. 저희가 조리원 비용은 모두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 저 이대로는 그냥 절대 못 넘어가요. 구청에다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조리원 측에선 단순한 실수라며 아기가 절대 뒤바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심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아기의 친자 확인까지 의뢰를 해야 했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지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저희에게 이런 심적 고통을 안겨준 조리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유, 일단은 와, 이거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진짜 이거 그냥 모르고 집에 데려갔으면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완전 바뀌는 거잖아.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건 정말 끔찍한 거 아니에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놀랍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청주 한 조리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씨가 지난 8월 신생아실 CCTV를 확인하다가
생후 8일 된 자신의 아기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즉시 신생아실을 찾아서 확인을 요청했고요. 그 조리원 측은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조리원 직원이 A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갔고 그 산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는 조리원으로부터 모유 수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조리원을 퇴소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불안이 계속되니까 친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원 측은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속삭의 이름표가 떨어진 것을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또 발찌 인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리원 비용 전액 환불과 친자 검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근데 A씨 부부는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 만약에 산모가 자신의 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네. 워낙 신생아니까. 그럼요. 그럼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요. 물론 뭐 발찌로 신원 확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이제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1세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조리원에 가서 이제 저희 아기 신생아 때 이제 갔어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제 인력 그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안고 계신데 저는 너무 그게 진짜 당연히 제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제 애기인 줄 알았고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너무 예쁘다 애를 했더니 보여주고 하는데, 네. 거기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 저기 있다고. 몰라 친아빠도 몰라요. 노망할 때는 어떻게 생겼는데 절대 아빠들 안 몰라요.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저랑 똑같이 생기고 그 병원에서도 봤을 때 얼굴랑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애기랑. 이렇게 봤는데 몰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이 중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는 그 테이프 같은 거에다가 엄마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발바닥이나 이렇게 속삭이 안에다가 붙여둬요. 맞아.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전자기록화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간호 인력이 이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테이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프가 만약에 실수로 떨어지거나 한다면은 정말 아이가 바뀌는 그런 당연하죠.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병원에서 이제 전자태그 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거나 네네. 아니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지방에서 아이를 낳을 곳이 이제 점점 분만 병원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네. 한쪽 병원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사실 이런 사고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 사실 이런 우리 사연에서의 사고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일단 그 A 씨 부부가 이 보건소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안타깝게도요, 보건소에서 조사를 했지만 해당 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그러니까 뭐 문을 닫는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어머? 단순히 어머. 경고 조치에 불과한 행정 지도만 내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유는 있었어요. 지금 이 처분의 근거로 든 건 모자보건법이라는 건데 네. 이 업체에 대해서 뭐 정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폐쇄까지 가능하려면 적어도 어떤 감염과 관련된 질병이 단체로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관리라던가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부분, 인력의 운영이나 이 업소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아이가 바뀐 건 맞습니다. 이건 업체 네네. 측도 인정을 했어요. 다만 바뀐 시간이 아주 짧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원래 부모에게 돌아갔으며 물론 이 모유 수유를 다른 산모가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거나 이제 서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아이의 건강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건 아니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고 단순히 잘 관리하라, 조심하라 이런 경고 차원에 그쳤습니다. 그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건데 지금 산모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죠. 뭐 우리 사연에서 그 조리원 비용인가 뭐 이런 거 이제 감액 받고 네. 뭐 감면 받고 뭐 그런 거랑은 별개로 이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애기가 내 애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맞아요. 진짜 계속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유전자 검사 비용이 나오기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 충격,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어떤 산모가 네. 불안 장애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진짜 어떤 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굉장한 충격에 휩싸여서 원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일실 수입.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감염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비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이지만 이게 실제로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일이. 맞아요. 내가 아이를 오랫동안 키웠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뒤바뀌었다 이런 거 드라마에서만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 A 씨 부부는요, 1980년대에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이 신생아를 친딸로 알고요, 40년간 키웠어요. 무려 40년 동안 키운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의 혈액형이 부부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유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이고.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결국 친자가 아니다라는 어떡해. 판단을 받은 겁니다. 이 출산 당시에 바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상대로 아이가 뒤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알렸고, 의무 기록 같은 걸 확인을 통해서 친 아이를 또 찾고 이 아이는 또 친 부모를 찾으려고 했는데 40여 년이나 지났습니다. 병원이 아예 없어져 버려서 당연하죠. 당시의 의무 기록 기록도 자체를 없어.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부부와 딸은요, 병원의 가실로 아이가 뒤바뀌어서 이 친아이 그리고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고요. 법원에서도 이 부부와 딸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라. 그리고 이 뒤바뀐 걸 알게 된 시점 2022년도부터 해서 연 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중간에 바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없죠. 맞아요. 결국 가장 유력한 건 병원에서 병원이죠. 출산 직후에 바뀌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병원장이라든가 이 직원들의 과실로 이 신생아가 뒤바뀌었을 가정이 훨씬 더 타당한 추론이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데 이게 의무 기록이 다 폐기가 됐다 그러면은 결국 진짜 친딸이나 뭐 친부모 찾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거잖아요. 이럴 땐 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해야 없을까 되지 이게? 진짜. 없어요. 뭐 어떻게 너무 찾을 거예요, 섭섭할 것 같아, 사실상. 사이가. 그러니까 이 친자를 찾기 위한 거의 유일한 단서가 이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 아닙니까? 네. 병원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단서인데 그게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어떻게 찾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이거를 공개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생겨요. 맞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기관 측에서 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조항 같은 게 있으면 네.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공개를 해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현행 의료법이나 모자보건법에서는 이거를 공개를 강제하는 그런 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에서 병원에서 나는 공개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문서, 송부, 촉탁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없는데요. 태웠는데요. 삭제했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병원 왜 그러냐?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친자 찾기 좀 도와주지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친자를 찾으려면 그때 당시에 같이 나왔었던 산모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상 그 산모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 뭐 그 산모가 그러네. 건강적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아기가 뭐 신체적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모두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병원 측에서 나는 이거를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강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뒤바뀌고 40년 몰랐으면 모르되 알고 나니까. 알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요. 이거 방법도 없고. 끔찍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오늘의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3.4도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도로 출발하면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낮에도 종일 추위가 맴돌겠습니다. 추위와 더불어 최근 내렸던 비와 눈 때문에 길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와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온화했던 주말과는 다르게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인 곳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서 아침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납니다. 다만 오전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와 함께 청정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이후에는 차츰 먼지가 걷히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6도, 강릉이 10도, 대전과 광주가 9도로 한낮에도 종일 추위가 맴돌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에다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요. 작은 불씨도 관리해 주셔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봄날 같길래 오늘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추워요. 맞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이 또 추워졌거든요. 이럴 때 독감이나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